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10월 14일 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12시 40분부터 전병서 소장 나오셔서 삼성전자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반도체 애널리스트였잖아요. 그래서 11시 40분입니다. 네. 11시 40분부터 전병서 소장 나오셔서 삼성전자 이야기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한다는데 이거 주가에 영향을 줄 건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은 정치가 경제다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두 분 같이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너무 부러워가지고요. 왜요?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타시는 거 발표 나고 사흘 만에 타신 건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근데 책이 50만 권이 교보하고 예스24에서 팔렸대요. 사흘 만에. 상금은 13억인데 비과세고 50만 권은 인세가 얼마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근데 거의 10억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 권에 2,000원씩 쳐야죠. 한 권에 2,000원씩 치면 얼마야? 2,000원씩이요? 2,000원밖에 안 돼요? 2만 원짜리 책 10% 하면 2,000원인데, 근데 한강 작가 아니요, 더 될 수도 있는데 보수적으로 20억 정도. 20억 정도? 근데 나라의 경사 같아요. 나라 경사죠.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한강 작가의 뭐 고향 그리고 그 소설의 내용들 그걸 가지고 뭐 좌파적 시각에서 한 걸 가지고 어떻게 노벨상 줄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좀 나라의 경사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박수 쳐주고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비판할 대목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본인이 비판하시면 되지, 이 노벨상 문제와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성숙된 대한민국을 좀 만듭시다. 네? 내가 계산해보니까 대충 상금하고 비슷해. 50만 권이면 10억 정도 돼요. 심각한 얘기 하시는데. 10억 정도. 아니, 돈이 중요하지. 무슨 얘기야. 살길을 얘기하시는데. 쌍끌인 거지. 상금 13억에 이거 한 13억 해서 한. 근데 13억은 기부하신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가 됐든.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고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네. 본인이 얘기한 건 없어. 그 뭐 돈이 중요하니까 제가 팩트 체크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원씩 50만 권이면 10억이고요. 그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 뭐 제가 진영 논리를 좀 떠나려고 하긴 하는데 보수가 전해서 안 된다. 일부예요, 일부. 뭐 일부야. 일부는 조선일보에서 가장 애지중지하던 그 작가가 나와가지고 칼럼니스트 그 소설가 나와가지고 뭐 또 이상한 얘기 하고 있고 5.18에 대해서 역사 왜곡이다. 역사 왜곡인데 이거 한강 때문에 지금 그 역사 왜곡이 기정사실화됐다 이딴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조선일보는 그럼 칼럼니스트 잘라야 돼요. 그런 사람들 솔직히 그 정도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면은. 근데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탈 때도 그때 보수단체에서 이거 지금 돈으로 로비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그 지금 한림원 매수해가지고 그때 노벨 평화상 탄 거다 막 진상조사해야 된다 막 했잖아요. 있는 거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안 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로비를 해서라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하면은 여러 가지 공적 조서라든지 무슨 과거의 행적들 다 낼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노벨 수상자 심사위원들이 우리나라 그 최기선 씨인가 그때 그 로비스트 맞아요, 그 사람 맞아요. 로비를 받아가지고 했다고 막 그게 얘기했었죠. 말이 되냐고 그게. 참 창피해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응원할 거는 또 응원을 해야 되는데. 보수의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니까 보수파에 너무 큰 또. 실망감을 내보이지 마십시오. 보수의 자리에서 참보수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미래가 이거 보고 한강 작가를 보고 문학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뭐 AI 시대에 사실 언어를 이렇게 국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딴 데 가서 정치나 경제 미래 있는 거 미래 문학에 있는 거 없어요. 아니에요? 한강이니까 탄 거예요. 만들어야지. 한강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책 사서 읽읍시다. 50만 권 팔렸다는데 50만 첫 번째 독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큰애한테 야 한강 책 있냐 우리 집에? 그랬더니 2권이나 있대. 그래서 그 당근에 팔자. 저는 사인북 있어요. 사인북. 저자 사인. 100만 원짜리 아니에요? 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오. 평생 간직해 하죠. 이거 타임캡슐이에요. 그러네. 자,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실 뭐 한동훈 대표 얘기도 하고 명태균 씨 얘기도 하고 정치권 10월 가을 위기설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좀 기쁜 소식 먼저 얘기하려고 한강 작가 두 분 의견 좀 여쭤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명태균, 한동훈, 이재명 대표 얘기하시죠. 이재명 대표 나와요. 10월 6기설에 민주당도. 아 그렇구나.
할 얘기가 별로 없네. 뭐 명태균 씨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명태균 씨 얘기 궁금합니다. 저는 장 소장님께 타진요라는 게 있었잖아요. 장진요. 장 소장님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 그걸 김준일 평론가님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운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장진. 물어보십시오. 네. 뭐, 명태균 씨가 인터뷰 나와서 장성철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장성철이 뭐 하나 맞는 것도 없는데 말이야 라고 했는데 자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다 틀렸습니까? 그 음성이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 한번 듣고 싶은데 그거. 아, 그거 뭐 있어요? 아니 텔레그램 메시지도 본 적도 없고 메시지 네. 도 갖고 있지도 않고 네. 그냥 그거 갖고 시작을 해서 네. 지금은 오빠 전화 왔어요 녹취가 있다고 그렇진 않나? 예? 장성철이가 나와서 여태껏 것 중에 단 한 개 맞는 게 있나요? 아, 일단 그 저 말투 참 마음에 안 들긴 말투 진짜 저렇게 반말로 하고 네, 괜찮아요. 잘 아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혹시? 태균이 형이죠 이제 태균이 형. 왜요? 저보다 나이 한 살 많다고 막 지금 부득부득 우기고 있어가지고 네 형이라고 하기로 아니 했어요. 민증 까기 전에는 모르는 거지. 그거 왜 믿어 순진하게 사람이. 아니 저렇게 지금 나라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저분 말씀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네. 그럼 저분이 얘기한 거다 맞는 거야? 장성철이가 나와서 뭐 몇 대 맞은 거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몇 개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할 거다. 뭐 다 맞췄잖아 내가. 뭐 명태균 씨 관련된 이런 보도할 거다 저런 보도할 거다 다 맞췄잖아요. 그리고 뉴스토마토가 계속 기사를 쓴다니까 예. 보시죠 뭐 명태균 씨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뭐 제 말이야 뭐 다 맞겠어요. 저도 뭐 제한된 정보를 갖고 능력이 부족한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명태균 씨의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그 남을 폄하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당하면 김종인 위원장한테도 상중 아버지 죽었다 막 이러고 며칠 전에 김재원 최고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김재원한테도 뭐라 하고 나경원한테도 뭐라 하고 다 뭐라 하더라고요.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전선이 막 넓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사실 처음에 이준석 대표하고도 각을 세우는 것 같다가 그 매화나무 뭐 올리고 페이스북에 그러다가 안철수 대표도 만난 적 없다고 얘기하니까 또 사진을 페이스북에 같이 있는 사진 올려가지고 저격하고 김종인 대표도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처럼 모시는 분이다 그랬다가 상중이라고 저격하고 그다음 홍준표 오세훈 시장도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너 내가 입을 열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한다. 계속 이렇게 협박하고 있잖아요. 일단 그 굳이 정치인이 아닌 사람 중에 이름을 언급한 게 장성철 소장이 처음이거든요. 명태균이 나와서 장성철 소장을 의식하고 있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장성철 소장한테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오히려 저렇게 이름을 언급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컴플렉스가 있다. 그러니까 공적 지위에 대해서 본인이 항상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그런 거 즐겨서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나설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장성철 소장님이 오랫동안 당 생활도 하고 보좌관 생활도 하고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고 어디에 먹구름이 끼는지조차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태균 책사 위에 성철 본좌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니 뭔가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전선을 너무 많이 넓히고 있는데 최근은 정확하게 전선이 어디에 딱 그어져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홍준표. 아니 어떻게 거기가 전선? 아니 왜 그러면은 홍준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상중은 이거는 섭섭함이에요.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 내가 윤석열 데려와가지고 입당시킨 것도 나고 내가 그거 오늘 인터뷰 이제 CBS에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한 거 보면은 김종인하고 다 상의하고 그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일종의 뭐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듯 이런 류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건데 홍준표하고는 완전 감정 싸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57만 명 그 당원 명부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그거 국민의힘 당원 명부 입수해가지고 2021년에 여론조사했다라는 거 윤석열 쪽이 아니라 그 홍준표 쪽으로 받은 거야. 오늘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정확하게 자기는 관여하지 않고 내 회사가 아닌 거 관여는 안 했지만은 나는 다리만 놔줬고 홍준표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또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타겟팅이 홍준표다 지금. 홍준표가 타겟팅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어제 홍 시장한테 또 다른 메시지를 냈어요.
저 홍 시장님 사랑해요. 하트. 이건데 어떻게 홍준표 시장을 저렇게 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는데. 저봐, 하트도 했잖아요. 30년 만에 화해의 자리를 만들어 드렸다. 네. 저게 뭔가 또 비수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 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신났고 한편으로는 되게 두려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정말 온 세상의 관심이 명태균 씨한테 집중되어 있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검증이 세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두려울 거란 말이에요. 과거가 밝혀진다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되게 어떤 측면에서는 비참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분이 계속해서 내가 입을 열면 하면서 과대포장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 열등감도 있고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명태균 씨가 사람을 잘못 만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후보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중간에 실물을 보는 사람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했으면 훨씬 더 중요한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태균이 형 저기 다음부터 후보 직접 만나지 말고 나한테 직접 연락하셔. 그럼 나랑 같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 보수파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 봅시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장윤성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이 지금 뭐 얘기 나누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관심은 이 지방선거, 대선, 총선에 다 보수파가 어떻게 이기는 거 중요한 거. 내 관심이 다 거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랑 같이 합시다. 또 이상하게 또 후보들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감옥에서 그걸 보실 것 같은데 굉장히 오지랖이 넓구나 지금 이분이. 감옥에서 만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감옥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 제가 면회 가가지고 면회 가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들. 노하우와 조언을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 명태균 씨라는 분 내 이름 처음 들어봤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근데 이런 분이 내가 아는 대부분의 보수 정치인들을 다 만나서 이 사람들 내가 연결해줬고 이 선거는 내가 이기겠고 심지어 대통령은 내가 당선시켰으니까 뭐 내가 탄핵되게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뭐 저런 분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조언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걸 다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등감의 표현이 아닐까.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이런 항변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루 전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아주 좀 보통 짧게 쓰잖아요. 명태균 씨가. 근데 길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 후보 측에는 지금 단일화 여론조사 하면은 지니까 무조건 시간 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뭐 유선 전화를 20%를 넣는 거를 무조건 주장을 해가지고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관계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다 맞는데 그거를 정말로 명태균이 했는지는 모르는 거지 사실. 그 주변 사람들도 그 얘기는 조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과정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없지만은 이거를 다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뭐 이런 거. 사실 선거라는 게 한 사람이 완벽하게 주도하기 어렵고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도 모으고 하면서 또 롤이 각각 나눠져 있는데 오늘 뭐 그 김종인 제작, 뭐 이준석 감독, 그 명태균 시나리오 뭐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 만드는데 제작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아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시나리오를 다 짰다라는 거고 그 시나리오대로 모든 게 오세훈도 움직이고 이준석도 움직이고 뭐 윤석열도 움직였다라는 건데 좀 과하다 내가 보기에는. 근데 역할이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정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 믿지 못하시겠지만 2021년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전전략실 부위원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계속 논의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실장이 김근식 교수, 네. 윤희석 대변인도 거기에 있었고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오세훈 후보 쪽 핵심 실세랑 논의하고 상의하면서 전략을 짰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하나의 전략으로 많이 그때 보도가 됐었고 그때도 전 명태균 씨 이름은 그때도 못 들었어요. 저는 들은 거는 이제 대선 이후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정치권 짬밥이 많이 있고 인맥도 많이 있는데 그때 명태균 씨를
제가 참 못 들었는데 중요한 일을 저렇게 다 했다고 하니까 약간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근데 비선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후보나 또는 그 선출직하고 직접 자기는 소통하면서 직접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도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그래도 흔적들은 남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략과 메시지가 나간다. 그러면은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 어디서 한 거냐 추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어떠한 저런 일정 거꾸로 떨어져 내려왔어. 그러면은 후보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랑 어떻게 상의하셔가지고 어떻게 결정 내리신 겁니까? 그러면은 그래? 그럼 저기 한번 만나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명태균 씨가 자기 역할을 과대 포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뭐 역할이 없었다고 얘기 안 하고 태균이 형 또 오해하지 말고. 장성철이가 말하는 거 하나도 맞는 거 없다고 또 나와 그러면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거론된 이분들 지금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어요? 해명을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끝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래서. 말을 안 섞으려고 하는 사람이 일단 대부분이고요. 왜냐면 말을 하면 또 홍시장, 홍준표처럼 뭐 말하면 또 받아치고 또 받아치고 하면은 엮이면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뭐 오세훈 시장도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핵심은 사실은 여기에 이제 격가지처럼 언급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잖아요. 어쨌든 용산에서는 두 번밖에 윤석열 후보랑 안 만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된 것만 김종인이랑 있을 때 한번 김종인하고 같이 만나고 저 박완수랑 같이 만나고 그리고 김영선을 소개해줬으니까 김영선이랑 만나고 이준석은 두 번 만났거든요.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5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기인데 5번만 만났겠냐. 오늘 얘기한 거는 그냥 매일 전화하고 수시로 들었다. 후보 시절에는 뭐 그러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죠. 그거는 죄가 아닌데 그 이후에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인수위도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인수위 멤버들 면접 좀 봐라. 뭐 이런 거를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터뷰를 보면은 인수위에 와서 하라는 게 아니라 청와대 들어가는 것도 이제 그땐 용산이 없었으니까 그것도 본인이 거절했고 그러면은 이제 뒤에 비선 실세로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국정에 행사를 했으니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거를 이제 파는 게 일이죠. 그래서 저는 뭐 복잡하게 할 거 없고 특검 가면 된다. 특검 가면 돼요. 그래서 명태균이는 본인이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불리한 거는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파보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오늘도 단독 보도로 나온 게 김영선과 명태균은 6개월마다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핸드폰 교체해가지고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통신 기록부터 지금 싹 뒤지고 지금 뭐 1년밖에 안 되겠지만은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밝히면 되는데 대통령실은 지금은 해명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어쨌든 틀린 해명을 했고 소극적이고 그런 상태인데 명명백하게 좀 밝혀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밝힐 수가 없으니까 못 밝히겠죠.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지난주에 장 소장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 이상의 경제적 공동체급의 어떤 영부인과의 관계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근데 오늘 인터뷰에서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단. 뉴스토마토에서 뭐 창원 제2산당 관련해서 명태균이 땅이 있는지 막 그런 거 지금 취재하고 다닌다라고 하던데 뭐 그건지 아니면 다른 또 뭐가 있는지 이제 보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명태균 씨도 저러한 취재에 대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은 뉴스토마토가 기사를 쓰든 아니면 다른 언론사에서 기사를 쓰든 입증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죠. 네. 저희들로서는 알 수는 없고. 네.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 한 사람의 발언으로 이렇게 정치권, 특히 이제 보수 정치권 전체가 다 뭔가 의혹에 휩싸이는 이런 일은 참 보기는 안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게 그냥 뉴스토마토 언론 보도 하나만 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지금 한 달 보름째 기사가 연결이 되지 않고 주목을 안 받았을 텐데 명태균 씨가 참전을 해가지고 본인 해명을 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과 계속 만나고 여러 가지 조언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해명은 개떡 같아. 그리고 당사자인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있구나. 명태균 씨 말이 맞을 수 있구나. 저 입에 대해서 저 사람의 발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 요거 한마디 이거 해야 돼. 제가 이제 뉴스토마토 굉장히 응원하고 뭐 여기 또 뉴스토마토 출연도 하니까 근데 굉장히 아쉬웠던 거 하나가 있어요. 오.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그러니까 당의 사정을 잘 아는 핵심 관계자가 얘기했던 김진태와 박완수를 공천을 사실상 명태균과 김건희가 했다. 요거를 증언을 했거든요. 사실 굉장히 제가 기대하고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에서 기대하고 봤는데 너무 아쉬웠다, 취재가. 왜냐하면은 지금 별로 회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취재가 어려운 건 아는데 물증을 잡든지 좀 더 다방면에 여러 그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명의 거의 사실상 나는 한 명이라고 봤거든요. 한 명의 익명의 관계자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나가면 이게 파괴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한 주에 하나씩 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게 아닌가 저 그렇게 보는데 이거는 아직 더 파볼 만한 여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 정황들을 보면은 특히 김진태 같은 경우에는 기사회, 단식 농성하다가 기사회생 됐는데, 이준석도 알고 뭐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너무 읽지 않은 거를, 뭐 우리가 먼저 던져놓고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은 아닌 거지. 이제는 한 방에 필요한 거고, 이제 물량으로 더 많은 거를 좀 설익은 거를 내놓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질책이라기보다는 뉴스토마토 좀 화이팅해서 좀 확실한 거를 하나 좀 끌어냈으면 좋겠다. 네.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는 거 있으시면 연락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동훈 대표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썸네일 제목이 한동훈의 난으로 나간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난 발언을 맞지.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9월 20일 그때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사과해야 된다 얘기하고 10월 9일에 대외 활동 자제해야 되냐 김 여사 이렇게 질문 들어온 거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10월 10일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내놔야 된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코멘트했고 10월 12일에 바로 또 대통령실 인사에서 김건희 라인 없어져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보니까 또 속보에 오늘 오전에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김건희 여사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 지위 없는 그런 분 인사에 작용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이런 맞는 말 했어요. 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얘기들, 대기실에서 하는 얘기들을 김대남 씨가 처음 물꼬를 터줬던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공식적으로 저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되게 제한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와, 어떻게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정리하라고? 저게 당대표로 할 얘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되게 축소시켜서 얘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7인방 얘기했잖아요. 백설공주와 뭐 일곱난장이도 아니고 이거 7인방만 얘기한 거는 되게 축소해서 얘기한 거다. 제가 조금 양념 치고 뭐 좀 과장돼서 명태균 씨처럼 허풍 과장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실 참모의 한 90%는 김건희 여사 라인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추측과 생각과 허황된 망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이 나라가 김건희의 나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망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대표 워딩에 따르면 공직자 아닌 사람이 그런 라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데 90%나 만들었으면은. 그러니까 저 대통령실 비선실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계속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또 기자들이 달라붙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진전된 내용의 얘기들,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확실하게 장악을 했다? 좌지우지했다? 그리고 일정, 메시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보를 실무적으로 꽉 틀어 잡았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의전비서관 자리예요, 제가 봤을 때. 의전비서관이 지금 이기정 씨인데 대표적인 김건희 여사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분이 대통령 의전비서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냥 거기 모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이고, 우리가 7인방 비선실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그게 대통령의 선택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실세 중에 실세였던 정우성 씨를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갖다 두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까지 끝까지 있었던 연설기록 비서관 최진웅 씨를 지금 또 연설기록 비서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게 과연 상식적인 인사냐? 이런 일들이 지금 알려진 건 요 몇 개의 사례지만 한꺼풀 더 벗겨보면 더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평으로 관님? 뭐 일단 그 인사들 말씀하신 네네. 거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조작도 해본 사람이 뭐 그럼 탄핵을 실세- 당해본 사람들이 참고로 있으니까 탄핵을 또 당할 수 있어요?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비선 실세도 해본 사람이 비선 실세도 잘한다는 얘기지. 실수, 그러니까 문고리든 뭐든 뭐 제가 말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뭐 그런 거고. 한동훈은 그냥 작심했구나. 싸우자. 싸우자라고 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윤한 공멸론을 예전에 네. 여기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 제가 꽤 오래전에 맞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2달 된 것 같은데? 2달 더 됐죠. 총선 전에도 제가 그때 윤한 맞아, 공멸론을 맞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윤한 공멸론 아니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지난주에도 장성철 소장님은 한동훈 대표가 너무 나서서 새를 모으고 이러면은 그냥 낙마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반대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치고 나오면은 대통령이 탄핵된다든지 급변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또 야당에서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임준일 대표님처럼 공멸한다고 이런 일단 분들이 있고. 모르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랑 지금 일촉즉발이잖아요. 지금 포병연 여단 지금 북한이 지금 배치해가지고 좀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우발적으로 이게 시작되면은 어떤 식으로 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평도나 이런 데 폭격 떨어질 수 있고 북한에 하고 뭐 이게 저는 전면전은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막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한 대로 안 되는 건데 윤한 갈등도 마찬가지. 이게 왜냐면 지금 감정의 문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 너무 무시했어. 한동훈은. 개무시하고 완전 인간적인 모욕을 주고 쪽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대 요청하고 재요청하고 그러는데 완전히 개무시하고 뭐 이러니까 한동훈도 독이 오른 거거든. 그럼 이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뭐냐? 김건희다라고 해서 김건희를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지금 윤석열 용사는 아예 야 독대하지 마. 저희 XX 저 지금 어디 지금 여기 와서 얘기를 해야지 왜 언론에 대가 얘기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근데 또 참모들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말리고 있고 뭐 이러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북한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전도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윤한 공멸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서로 폭로전 가거나 내상을 입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윤한 공멸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치고 나와서 주도권을 잡고 전국을 끌고 가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아니요, 있죠. 제가 말하는 건 윤한 공멸론이 그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권력을 쥐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탄핵 위기까지 몰리지 않는 이상 근데 탄핵으로 가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당 좋은 일만 이제 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진영님이 댓글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구청장 선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까 다 맞는 얘기인데 선거용 아니에요? 선거 가지고 저렇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것은 무모한 거죠. 구청장 선거 이후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데 아마 저렇게 저는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속도가 빠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힘이 좀 붙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나한테 뭐라 못한다고 나 못 쫓아낸다고 그런 식의 자신감 있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가장 잘 아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정보와 또 다른 노하우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윤핵관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정구청장 선거가 지금 한동훈에 의한 이런 선거가 돼버렸거든요. 거기서 만약 지게 되면은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윤핵관들이 대대적인 좀 반격을 하지 않을까. 오늘 권성동 의원이 페북에다가 대단히 점잖게 장문의 글을 썼는데 그거의 핵심 요지는 한동훈 너 잘못됐어. 너 쫓아낼 수 있어. 조심해. 어떻게 네가 대통령한테 이럴 수 있어. 너는 당대표로서 자격 없어. 딱 그 얘기더라고요. 지금 낌새를 보고 있다. 그래서 구청장 선거가 대단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지만 솔직히 그때 진다고 해가지고 또 한동훈 때문에 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타가 너무 강하니까 한동훈 대표는 일단은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같아요. 이제 멈출 수가 없어. 계속 이제 쭉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근데 독대 자리는 잡은 거죠 지금. 오늘 이제 브리핑을 보면 다음 주에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저는 그래도 구청장 선거를 걱정하는 대통령실에서 좀 서로 한동훈 대표랑 갈등 분란이 증폭되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서 저 정도 메시지 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통령께서 워낙 즉흥적이라서 야, 난 도저히 못하겠다. 야, 집어쳐. 안 해.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구청장 선거 지나고 나서. 그러면 완전히 뭐랄까? 그러면 정말 대격돌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도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참모들이 계속 대통령 부부 붙잡아 놓고 다독이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참으세요. 그래도 독대하셔야 돼요. 이를 누르고 있으니까 지금 저 정도로 나오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한 방 더 쏘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가 못 참지 않을까? 그냥 2판 4판 공사판이다 그냥. 한동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보자.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너는 뭐 자유로워? 내가 너랑 한 문자 내가 다 캡처해놨거든. 나 그거 나 다 깐다. 넌 진짜 너 당대표 대권 후보? 말도 안 돼. 너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저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유난 공멸론이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저렇게 가면은 이제 확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오늘 되게 제가 중앙일보 기사 중에 재밌는 걸 봤어요. 단독, 여권, 용산, 한동훈이 한 번 더 독대 요청하길 기대.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용산인지 아니면 당인지도 헷갈려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이런 강공에 떠밀려서 억지로 독대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가 불편할 수 있으니 한동훈이 한 번 더 매달리라는 거야. 독대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이 지금 그래 받아줄게 하니까 한 번 더 독대를 차라리 그 전에는 독대 요청하면 요청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요 독대를 빨리 언론에 흘려 독대를 요청했다고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그러질 수가 있구나 지금. 그 용산이 얼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소위 말해서 빡쳤구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거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둘이 이렇게 공멸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누군가가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중앙일보에 기사 주면서 지금 봉합해 보려고 막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독대를 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해온 얘기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못 받아요. 그래도 굉장한 진짜 공멸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받아요 그러면 완전히 뭐랄까 곡간 열쇠를 넘겨주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독대를 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사전 조율을 하잖아요. 외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과 대통령이 마주 앉으면 그 전에 실무진들이 다 조율해가지고 사실상 도장만 땅땅땅 찍고 악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일반적인 이런 외교 하듯이 이런 그 사전에 조율이 다 될 것인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결정권이 없어요. 거기가 V0고 김건희 여사가 여기가 V1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있잖아요. 뭐 기사로도 나오고 칼럼으로 나오고 했잖아요. 만나면은 저는 김건희에 대해서 그거 못합니다. 제 처에 대해서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했던 게 수차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나도 이거 화약고 같은 거예요. 사전에 조율이 돼서 그럼 김건희 자숙해, 백담사 가 있어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공멸론이 괜히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정확하게 성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처음 이제 그 광화문에다가 이제 캠프를 구성을 하고 참모들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에 상징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정말 세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어떠한 건의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상징적인 사건이 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막 전두환 발언 막 해가지고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개사과 막 사진 올렸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자기들 참모 몇 명 됐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김건희 여사가 그런 공식적인 계정에 본인의 생각을 참모들의 필터링 없이 올리지 못하도록 계정을 뺏어오자. 라고 참모들이 딱 회의해가지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거 다 양념이고 소설이에요. 그냥 헛소문도 좀 있고 그냥 뭐 내가 그냥 가서 건희한테 얘기할게. 내일 정리할 테니까 알았어. 딱 갔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참모들이 이제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 건희가 하겠다는데 그냥 저 내버려 두자. 그거 됐고 다음 한 건 이랬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와 이게 대통령이 설득할 수 없는 분이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떨어져 내려온 게 그거를 처음 문제 제기한 SNS 계정 내놓으러 간 놈 누구야? 색출 작업.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노터치.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언로가 완전히 막히는데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참모들이 그때부터 이제 조언을 하거나. 그러면 이번 독대 결과도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결국은 그 결론을 좌우할 것이다. 근데 다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대통령실 분위기를 아는 분이 뭐라고 전해줬냐면 이혼에 준하는 특단적인 조치와 대책을 참모들이 마련을 하고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요? 네.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네. 그래서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 생각에 지금 끝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대통령도 이전과는 다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잘리겠네. 사실은 대대적 숙청. 자연스럽게 이것도 색출 작업. 이거 자연스럽게 인적 쇄신이 이런 뭐 쇄신이 좋은 방향인지 안 좋은 방향인지 모르겠으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겠네요 조만간. 네. 다 잘려? 다 잘려. 감히 나에게 무슨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니까 그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져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김건희 여사님 백담사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김건희가 오케이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안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자기 결정권도 없고 이 사안의 심각함은 참모들은 느끼고 있고 왜냐면 참모들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장성철 소장님 같이 훌륭한 분이 그리고 저같이 좀 떨어지는 평론가라도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지금 민심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듣거든요 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 결정권이 없어요. 그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저건 무슨 시그널로 읽겠냐면은 우리는 해볼 만큼 해보고 안 하면 엑시트 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 아니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권력은 분점이 안 되거든요. 분점이 안 그러니까 돼요. 최고의 권력자 한 명 하는 건데 지금도 어쨌든 구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뭐 영부인하고 본인이 이렇게 나눠 갖고 있는 거죠. 나눠 갖고 있는 그 구조인 거고. 형식적으로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지. 김건희 여사가 저는 이 통치자라고 봐요 우리나라에. 예, 거기 저는. 가 있는데 그걸 뺏어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뺏어올 수는 있는 거죠. 뺏어올 권력은 있는 거죠. 이혼할 각오해야지. 그 각오를 한다면 뺏어올 수는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뺏어온다면. 그걸 이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참모들은 그렇게까지 해라. 영혼까지 지배를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가스라이팅 일종의 가스라이팅. 40분 됐구나. 하여튼 네. 또 아니요. 재밌는 얘기는 또 다음 주에 또 해드릴게요. 요거 한 마디씩만 해주셔야 돼요. 네. 예. 11월 위기설.
지금 이 얘기가 이재명 좀 대표요? 가면서 이재명 대표 당연히. 둘 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이 아마 임기 딱 절반이죠. 네. 예. 그때가 넘어가면은 그 전의 사례로 볼 때 여당 쪽으로, 당 쪽으로 권력이 차차 넘어간다. 지지율이 반등 못하면 넘어간다. 한동훈 대표가 잡을 거다. 이 얘기 하나 있고, 그게 11월 위기설이고, 그때 못 잡으면 한동훈 대표 낙마할 거다. 요 둘 다 위기설이고, 이재명 되면 사법 리스크. 네. 리스크. 두 제가 가지가 먼저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특검은 11월 이후에 가능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대통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임기 전환이 반절이 지나면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는 정점에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균열이 생길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특검을 통과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11월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가면은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공멸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하나는 선거가 되게 중요한 게 보궐선거 만약에 지면은요 한동훈 전 쫓겨난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쫓겨난다. 쫓겨난다고 쫓겨난다. 봐요. 예. 보궐선거 진다는 게 정확하게 금정구청장. 금정구청장. 부산 다른 데는 금정구청장. 뭐 이미 네. 끝났고 다 끝났어요. 결정됐어요. 다른 데는. 그래서 금정구청장은 지금 초박빙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길 거라고 보여요.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선거도 이기고 그러면은 한동훈이 꽤 그립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위기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거는 김건희의 위기설이겠죠. 거기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많은 큰 위기다. 이거는 뭐 이재명에 대한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지금까지 그 있잖아요. 그 위증교사 위증과 관련된 거는 지금까지 6.2%만 벌금형이 나왔어요. 오. 예. 그 지난 5년간 검찰이 이제 분석해서 낸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94%, 93.8%는 이거는 실형이 나와요. 인신구속. 예. 그러니까 뭐 집행유예든 뭐든. 이재명은 그러면은 이제 뭐 항소를 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김진성 씨인가? 김진성 씨가 본인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유죄가 나오고 그러면 이재명도 1년 이를테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법조인들의 얘기예요. 이게 벌금형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면 근데 위증 교사범이 항상 더 높아요. 위증 정범보다. 왜냐면 시킨 사람이 이거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무죄가 나오면 모를까 유죄가 근데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김진성이 있기 때문에 김진성이 시인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조기 대선 얘기가 이재명 지금 집권 플랜에서는 조기 대선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장 소장님. 뭐 정리를 잘 해주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정구청장 선거 끝나고 나서 여권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윤핵관들은 양K 비대위원장설을 지금 계속 뿌리고 있어요. 양K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K? 예, 뭐 한동훈 대표 쫓아내면은 양K 중에 한 명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자. 한 명이 권영세, 한 명이 권성동이다. 그런 얘기를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변수가 금정구청장 선거인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뭐 더 자세히 얘기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근데 이 쪼니맘님 장 소장님 얼굴 천재 아니고 김준일 평론가님이 얼굴 천재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얼굴 수제하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또 이렇게 안 쭈니마님이 됐잖아요. 이제 쭈니맘님. 사실을 제대로 이제 알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장성철이 맞는 거 하나도 없다고 이미 명색이가. 그리고 얼굴로 지금부터는 팩트보다 저 얼굴로. 태균이 형 제가 한번 섭외할 테니까 네. 우리 여기 네. 그래서 한번 태균이 형 데리고 같이. 다시 한번 하시죠. 2시간 좋습니다. 동안 제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명태균 대 장성철. 네. 좋습니다. 아니 같이 해요, 같이. 같이. 뭐 여러 네 명 가지 같이. 얘기. 질문자가 많으면 좋잖아요. 좋아요. 우리 둘이 질문하고 두 분이 뱉어요. 끝장 토론 한번 하시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성철 소장님하고 김준일 평론가님 오늘 정치가 경제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병서 소장하고 삼성전자의 미래 그리고 중국 경제 지금 뜨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같이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대통령한테 갔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100%, 99%도 아니고 저는 100%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김건희 뒤치다거리해야 되냐, 자괴감 든다, 장성철 소장님이 전해주셨거든요. 그랬잖아. 많이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기류가 있어요. 아, 그럼요. 저게 맞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정적인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포대교에서 지시하고 막 뭐 얘기하는 거. 현지지도 사진 같이 나온 거예요. 그 사진 그리고 거기 나왔던 메시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양식 있는 의원들도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이 주는 힘이 컸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재표결할 때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짜 용산과 전쟁하자는 거고. 저는 근데 이탈표 꽤 나올 것 같아요. 네, 가까스로 통과 못할 것 같습니다. 6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6표 안팎.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심상치 않아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오늘은 중국 경제 이야기하고 삼성전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삼성전자 위기설 요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뭐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뭐 실적에 실망하시기도 하고 또 이례적으로 임원이 나와서 사과를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까? 뭐 삼성이 좀 억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10조나 이익 냈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시장은 일자를 보고 싶은데 이자를 자꾸 보여주니까 실망한 건데 결국은 뭐 1등하던 회사가 2등한 것에 대한 실망감인데 그 이유를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사물보는 실력이 떨어졌다. 경영진의 통찰력이 떨어진 것이 이제 페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HBM 쪽에서 왜 못했냐는 부분하고 그 스마트폰에서 점유율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결국은 이제 한 4년 전에 그 의사결정자들의 판단 미스가 이제 4년 후에 이제 뭐 효과로 나타났고 물론 이제 그렇게 의사결정한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그 두 번째는 이제 남아있는 쪽에서의 뭐 문제라고 하면 그 서로가 서로를 그 품앗이하는 그런 관행, 반도체가 잘 나가는데 이게 묻어가지고 전체 회사가 좋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뭐 파운드리는 파운드리, 핸드폰은 핸드폰, 메모리는 메모리 각자가 이제 그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뭐 피 터지는 상황에서 삼성은 서로가 서로한테 묻어가던 이제 그런 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결국은 그 1등하는 사업 옆에 묻어가지고 2, 3등도 같이 가던 것이 1등이 무너지면서 같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금 몇 가지 징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팔고 떠나간다 이런 이 얘기로부터 또 위기설이 불거져 나오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1등이 저주죠. 뭐 그 소니, 노키아, 뭐 인텔, 폭스바겐 전설의 30년, 40년 1등들이 이제 추락하는 걸 보고서 삼성도 같은 이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불식시키냐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뭐 디램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 캐치업을 해서 삼성의 점유율을 파먹고 있다 이런 뉴스가 뜨면서 샤를 크게 받는 것 같은데 그건 좀 과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회사들의 실력이 뭐 생산 캐파로는 한 10%. 그렇지만 실제로 캐파 가동하는 걸 보면은 한 5% 정도 점유율 그리고 생산하고는 수율이 낮기 때문에 진짜 생산 점유율은 1% 내외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샥을 주는 것은 물컵에 물이 거의 차있을 때 한 방울만 부어도 물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수급이 이제 오버서플라이 뭐 이제 여기에 직면해 있을 때 중국이 조금 더 갖다 본 것이지 중국이 뭐 시장 점유율을 크게 먹어 삼성이 그렇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시장은 보이는 것만 보니까 삼성이 이제 메모리에서도 뭐 크게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시장은 항상 뭐 옳죠. 그래서 뭐 반성문 쓴다고 그래가지고 봐주는 게 아니고 반성문은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지 뭐 이게 감동 없는 뭐 레토릭으로 보여준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뭐 오선대 회장이 전자제품을 마당에다 불태우면서 결기를 다진 것처럼 그래서 별 감동 없는 반성문 보다가는 정말로 이게 최근에 보면 중국이 3중 폴더폰을 만들어요. 3중 폴더폰. 370만 원짜리를 그런 삼성이 2중 폴더폰을 만들고 있는데 2중 폴더폰을 다 갖다가 불사지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결기 같은 것이 사실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이 왜 파냐는 것은 시장은 썩은 고기 절대 먹지 않는 이제 시장의 속성이죠. 근데 이제 뭐 30년 1등 하다가 2등으로 내려앉았을 때 시장이 보는 것은 이제 맛이 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반도체 사이클 보통 18개월을 보는데 지금 새로운 리더가 이제 뭐 시작한 지 한 6개월 이제 돼 가는데요. 앞으로 18개월, 그러니까 한 1년, 내년 이맘때까지 숫자를 보여주면 다시 가는 걸로 보지만 만약에 그 성과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이게 5만 전자, 6만 전자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황은 삼성이 좋은 이제 풀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실수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재가 유출돼서 뭐 못 만든다고 그러면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성과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돈을 줘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BM에서 지금 밀렸다. 뭐 3폴드에서 우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HBM을 상대로 이겼을 때 그걸 개발한 사람 어떻게 보면 최대 공로자한테는 CEO보다 더 높은 연봉을 줬다. 그렇게 이제 엄청난 당근을 줬을 때도 못하냐.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똑같은 조건, 똑같은 보수, 뭐 여기에서 열심히 하자,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토요일 12 출근하고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자. 그것은 AI 시대는 맞지 않는 전략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년 정도, 18개월 사이클 안에서 답을 못 내면 그리고 답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삼성이 인재 풀이 있다고 하면 이제 성과급으로 보상하면서 결과를 보여주면 답은 간단할 것 같아요. 그 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러면 예컨대 HBM 같은 AI 칩과 관련된 메모리에서 성과를 보여주냐? 엔비디아 납품 성과 같은 걸 보여주냐?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폴더블 폰에서 뭐 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게 어떤 간에 1등하는 위치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예를 들어서 공정을 개발한다든지 수율이 나왔다든지 그것의 결과는 이제 엔비디아든 뭐 이쪽에서 수주를 받겠죠. 그래서 뭐 지금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삼성의 트랜스페어런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TSMC하고 두 개 비교를 해보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데 제가 이번 2분기도 다시 한번 자료를 쭉 봤더니만 뭐 DX 부분, DS 부분, 뭐 반도체 그냥 뭉쳐가지고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정말 어느 사업부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TSMC 사업 보고서를 보면 제품별로 핸드폰에 들어가냐, 서버에 들어가냐, 가전에 들어가냐 다 나와 있고 기술별로 이것도 다 세일즈 브레이크다운이 돼 있고 국가별로도 다 세일즈 브레이크다운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매를 맞아야 될 부분을 다른 데 묻어가지고 숨기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자극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게 자신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거 세일즈 브레이크다운을 제품별로, 기술별로, 시장별로 안 하냐 그러면 기밀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영업 기밀의 일부기 때문에 공시를 못 한다 그러는데 그럼 TSMC는 기밀 공시도 되냐?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후진적인 이제 마인드,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것을 시장한테 냉정하게 심판받는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하나 더 짚자고 투명성을 높여라. 투명성.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전 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그 12개월, 18개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삼성전자가 다시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시장은 많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삼성의 진짜 실력이 뭔지는 이번에 증명 못하면 이제 정말 1등의 저주를 받은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그 5개 회사하고 같은 부류로 가는데 저는 그런 삼성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봤고요. 중국 경제가 요즘 굉장히 뜨거운데요.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급락하기도 하고 롤러코스터 타고 있기도 하고 또 중국 정부가 굉장히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경기 부양책을 또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이야기 좀 짚어봤으면 싶은데요. 일단 좀 시장은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9월 13일 저변 대비 한 방에 29%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에서 한 8%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어떻게 하락했던 주가가 바로 이제 2주일 만에 정보 쪽을 갱신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뭐 어느 정도 강풍이냐 그러면 거래소 서버가 다운되고 증권사 메이저 증권사들 한 7개, 8개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개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유는
3년 반 동안 내리 빠졌던 주가에 2억 명의 개미들이 동시에 주문을 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이제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 뭐 폭등이 겁나냐고 그러는데 겁을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주가가 3년 반 동안 올랐는데 중국은 3년 반 동안 계속 이제 최저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뭐 29% 폭등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가 차트 준비한 거 있을 건데 보시면 네. 뭐 저렇게 폭등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렇게 보면은 뭐 아직 이제 뭐 미미한 수준이라서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저것은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이 지금 중국이다. 이제 뭐 그렇게 보고서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뭐 더 오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그리고 그 근거로 많은 분들이 또 중국 정부 경기 부양해서 이번에는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중국 정부 경기 부양책이 좀 이번에도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뭐 중국이 장관들이 직접 나와서 경기 부양책을 설명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사태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앙은행, 우리 같은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가지고 한국은행 돈을 증시에 직접적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감위, 뭐 증감위 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얼핏 보시기에는 뭐 다 숫자가 몇 개인지도 모를 부양책을 냈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 같은 기획재정부라고 봐야 되겠죠. 발개위 장관이 나와서 10월 8일 날 경기부양책을 했고 10월 12일 날 그 재정부 장관이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보고 있는 이제 경기 상황, 경제 상황을 이제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데 아마 중국이 연초에 5% 성장률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분기 뭐 5.4, 2분기 4.7, 아마 3분기 잘해야 4.6 정도인데 연간으로 5%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럼 4, 4분기에 적어도 5.4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넘은 동안에 총력진을 편다. 그게 이제 이런 뭐 엄청난 부양책을 낸 이유인 것 같고, 그래서 뭐 금리 정도 내리고 뭐 돈 집어넣는다고 해서 시장이 반응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소비하고 부동산 이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재정 정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재정부 장관이나 그 기획원 장관은 경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명기가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를 안 했어요. 몇 조를 집어넣겠다는 건지.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도 뭐 엉터리 같아 보이지만 그 국회에서 부채 한도를 승인을 받아야 국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달 하순에 열리는 전인대 상무회의에서 이 부채 한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아마 작게는 2조, 많게는 10조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들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뭐 시장은 보이는 것만 믿죠. 그래서 그거 제대로 확인되면은 뭐 투자하지. 그래서 그 정도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뭐 시장이 생각하는 한 4조에서 10조 정도가 되면 GDP 5%에서 10%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08년에 원자보 총리가 금융위기 때 대략 한 4조 위안? 네네. 그때 GDP 6%를 바로 이제 12%로 끌어올린 게 GDP 10%예요. 1위안이 지금 한 190원 됩니까? 190조죠. 190조 원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1900조를 10조 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아, 10조 원이면 1900조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 GDP의 대략 한 10%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토를 달아요, 장관들이. 숫자를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재정 적자율을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부 부채 비율이 중국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비율을 우리가 계속 높일 수가 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국채 발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발행할 여지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금년 4, 4분기에 국채 발행을 적어도 2조에서 3조 정도를 하면서, 그럼 2조에서 3조를 한다는 것은 연간으로 했을 때 12조를 발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4, 4분기에 GDP를 마치고 내년에는 또 중국이 그 5개년 계획을 하는데 2025년은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한 5%를 맞추려고 하면 그 전 세계적인 경기가 한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반기에 숫자를 맞춰놔야 하반기가 조금 편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중국의 재정 정책이 아마도 굉장히 센 강도로 나와서 아마 경기를 리커버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어쨌든 그렇게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투입하면 그 경제가 조금 비어 있다고 하셨던 5% 성장에 조금 비어 있다고 하셨던 그 정도는 채워서 5% 성장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이 뭐 경기가 어떠냐 하는 것은 시장한테 물어보면 되죠. 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냐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금 실적 보니까 다 2등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주가는 벌써 뭐 6개월 전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국도 바보가 아닌데 이게 외국인 포함해서 중국 국내가 2주 만에 30%를 폭등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보가 있다는 거죠. 뭔가 정보가 있다. 그렇죠. 좋아질 것이다. 그 부동산은 지금 괜찮아진 상태인가요? 부동산 위기설 굉장히 이번에 많았었잖아요. 아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중국 정부가 전 1년 반 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했지만 찔끔찔끔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통제만 줬던 거죠. 근데 이번에 뭔 얘기를 했냐면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 않게 하겠다. 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그 중앙은행이 부동산 회사들의 유유 토지를 은행이 이제 대사면 그 금액을 중앙은행이 재대출해 주겠다. 중앙은행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 손을 넣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게 개미들의 이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국은 국경절에서 일주일 동안 오는 주인데 그 주요 도시의 복덕방들은 문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또 문의량이 폭증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기업들에 대한 자금난을 해결해주고 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입으로 얘기해주는 것 중에서 그럼 진짜 그렇게 하니 그러는 거를 지방정부가 이번에 국채를 발행해서 주면 그 돈 가지고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이제 정부가 사가지고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자산해서 줘라. 그러면 뭐 이제 재고로 악성재고로 했던 기업들의 그 자금 사정이 좋아지죠. 그래서 그걸 이번에 같이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부동산도 아마 9월 24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 사사분기에는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그 개인들한테도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어쨌든 살 사람은 사라는 사라.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시그널을 준 거고 기업들한테는 이제 자금을 지원한 겁니다. 자금 지원을 사실상 한 셈이고. 두 가지로 중앙은행이 하나 하는 것하고 지방 정부가 네네네. 이제 악성 재고를 사주는 거. 그리고 기업들한테는 이제 뭐 집이 안 팔리니까 나대지가 많았던 거죠. 땅은 사놨는데 돈이 거기 묶여 있는 거. 그걸 은행이 재구입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럼 그 돈은 중앙은행이 돈을 대줄게. 그래서 양쪽에서 다 이제 부양치를 쓴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그 자산에서 생긴 부실을 정부가 좀 떠안고 가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럴 여력이 지금 있는 겁니까? 그래서 중국은 뭐 전 세계 정부 중에서 부채비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00% 훨씬 넘잖아요. 네. 일본은 200% 넘고, 근데 중국은 뭐 중앙정부 부채로 보면 40% 언더고 네. 지방정부 합치더라도 100% 미만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낮죠. 네네네. 그래서 뭐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뭐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정부가 재정 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건 이미 2008년에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미국하고 관계에서 뭔가 갈등이 많이 불거지면서 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좀 나온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5% 정도까지는 채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AI 기술이나 이런 거에서 미국이 돌파구를 안 만들어주면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하는 분들도 그래서 있는 것 이제 그게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단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중국이 왜 지금 내수를 저 난리를 치고 갑자기 하냐고 그러면 아마 내년도에 자기네들 판단으로 누가 당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말씀하신 이제 무역 쪽에서 브로킹이 세게 들어왔을 때 결국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키우지 않으면 양방으로 다 터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새 정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장관들 취임하고 업무파가 한 6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때까지 내수 시장을 확실하게 살려놓지 않으면 하반기 가서 미국의 브로킹이 들어왔을 때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걸 같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I나 뭐 이제 반도체 통제는 그 말은 그렇게 센데 실제적으로 중국이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었거나 뭐 AI 산업을 완전히 포기했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은 오히려 늘어났고 AI도 뭐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세계에서 2등은 중국이지 한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제 그 따라가고 있고 그것은 미국의 통제가 좀 느슨한 막았다고 막았지만 우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가한테 수출하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싱가포르나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수출돼 있는 예를 들면 엔비디아 칩을 그걸 중국이 사가는 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웃기는 것은 그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 한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중국이 거기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쓰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건 이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구멍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죽었다고 이제 볼 수가 없는 증거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미국이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죽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재받은 기업이 한 650개 되는데 그중에서 부도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그렇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부도는 없다. 그러니까 대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대선 뒤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많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무역으로 공격할 거니까 내수시장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리스가 되면 기술 봉쇄를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기술 국산화를 이제 반도체하고 AI 쪽을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우리를 놓고 보면 트럼프가 되면은 뭐 중국이 수출을 못하게 되는 부분,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이제 반도체 통제가 심해지게 되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한 31% 최대 시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뭐 반도체 수출 최대 시장이 홍콩까지 포함하면 62%가 중국으로 가요. 그래서 이 시장에 이제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AI 때문에 HBM도 중국에 수출하는 걸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건 우리한테 이제 피해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뭐 트럼프가 되게 되면 약간의 간접적인 이익이 얻을 수 있지만 이게 해리스가 되면은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를 더 이제 악착같이 하게 되는 이제 국산화의 그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되죠.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통제를 받거나 하면은 수급이 꼬여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중국의 국산화가 한국에는 부메랑으로 세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통제를 강화하면 중국이 처음에는 반도체 같은 거 못 만드니까 국제 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을 잠깐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술을 못 가져가게 되면 국산화를 해버릴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경쟁 관계가 돼서 우리도 어려워진다.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에서 이미 그런 조건이 벌어지는데 전 세계 탑5 반도체 장비들이 금년 상반기에 대중국 수출 비중이 최근 3년 중에 제일 높아요. 그래서 중국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ASML 같은 경우를 보면 노광기를 앞으로 3년치 쓸 거를 금년 상반기까지 다 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대로 보면 반도체 장비 수출이 중국으로 가는 게 뭐 비중도 줄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중국이 세계 탑 레벨의 반도체 장비는 국산화를 못하지만 한국이 만들고 있는 정도 수준은 이 국산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미 그런 시그널이 근데 조금 보이기 때문에 뭐 초격차 해결하지만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미국의 대선 이후에 중국으로 이제 장사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내수를 부양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재정 투입해서 내수 부양하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뭐 우리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멤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전제품, 자동차 뭐 여기에 이제 그 보조금 줘가지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뭐 부품이나 소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리커버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제 뭐 건자재 이쪽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룸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얘들이 내수 부양을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한테 이건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지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 같은 뭐 우리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이건 이미 뭐 공장을 상당 부분 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경제는 플러스 요인은 확실히 맞다. 근데 그게 과거하고는 굉장히 낮은 수준 강도 그리고 우리한테는 나쁠 일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국 경제는 망한다는 그런 얘기, 폭망론이죠, 이른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중국하고의 우리 관계가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사드 때 수준으로 우리가 한중 관계가 나빠진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무역 적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과 관계라는 것이 뭐 사회주의국하고 친구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친구하고는 딱 한 가지죠. 뭐 무역수지 흑자를 거기서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이제 2023년에 적자 나고 금년도에도 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역수지 적자를 우리는 중국이 이제 망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만 중국에서 대출을 했지, 뭐 자동차 회사, 핸드폰 회사, 뭐 커피 유통 전부 미국에서는 멀쩡하게 장사하고 있죠. 테슬라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 GM4도 뭐 그대로 있고, 애플 그대로 있고, 스벅 그대로 있고, 맥도날드 그대로 있고, 월마트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경쟁력 약화로 인한 대출을 중국 시장이 망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기사를 쓰고 그걸 계속적으로 유통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여간 제가 볼 때는 그런 두 가지, 그 한중 관계 악화에 무역 적자가 난 것을 갖고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폭망이나 폭망할 가능성이 있으면 미국이 저렇게 난리를 칠 이유가 없죠. 가면 내버려둬도 망할 건데 그럴 이유가 있냐는 거죠. 반대로 역설적으로 중국이 계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미국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막고 있는데 우리만 중국 망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 미스언더스탠딩이 있으면 나중에 가면 미스테이크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한순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의 실력을 냉정하게 안 보면 이게 미스언더스탠딩이 나와가지고 미스테이크 할 수 있는 불상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큰 시각으로 그 미국의 관점에서 중국을 보면은 중국이 진짜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는 쉽게 판별이 갈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타조 신드롬이라는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그래서 뭐 타조가 평야에서 맹수나 장군 만나면 이제 도망간 거 머리를 땅에 박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보기 싫은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이제 무시하고 안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세계 경제의 6분의 1이 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우리나라의 지금 금년도도 대미 수출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출 1위국은 중국이에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망했다, 뭐 이제 그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안 죽고서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 걸 계속 먹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것만 해석을 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타조가 머리를 박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지만 이 기차보다도 고체가 훨씬 더 소리 전달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아, 기차 철로에다 길을 대고 있으면 네. 먼 데에서도 기차가 오는 게 들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타조는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먼 데서 오는 저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타조의 지혜를 안 보고서 그냥 이제 안 보려고 하는 것 정도, 그렇게 가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이건 중동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미 흑자가 많이 늘지만 대미 흑자가 전기차 배터리 뭐 여기서 주로 나는데 반도체. 근데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원자재 뭐 80% 90%를 중국에서 산다고요. 반도체 마찬가지로 한 40% 원자재를 중국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하고의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중간에 끼인 한국에 이제 중국이 원자재를 수출하지 않겠다. 이러는 순간에 우리가 대미 흑자도 바로 적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우리한테 존재를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국을 바라보는 것들을 이제 안 팔리는 우리 제품 이제 그런 시장으로 볼 게 아니고, 뭐 중국에서 안 팔리면 어때? 유럽이나 미국에 팔면 되지. 근데 문제는 원자재를 거기서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우리 사우디나 중동처럼 이 원자재에서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과 유럽에 팔지를 못하는 불상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준의 만에는 뭐 안 사는 것만인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로서는 상대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고서 너무 낮게 평가했다가 이제 한 방 맞으면 그러면 충격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조금 우리 중국하고 관계에서는 이제는 뭐 한 3, 4년 동안 뭐 중국 위기론, 붕괴론, 폭망론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식상한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사이도 뭐 멀쩡하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땐 이제는 조금 냉정하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저거 실리를 찾아가지고 적자는 걸 흑자로 바꾸고 또 이제 원자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잘 관리하냐. 여기에 집중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서 타조 신드롬에서는 벗어나되 타조의 지혜는 배워서 무엇이 오고 있는지 잘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하는데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좀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전병서 소장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